그 유튜브에 보면 여기 뭐 카툰 칼리지 분자 유전학이라고 이게 예전에 거기서 생화학 책을 파트를 다 끝내고 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강의할 것 같으니까요. 뭐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미리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오늘 중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광합성의 Light Independent Reaction, 소위 말하는 암반응, 빛에 의해서 생긴 ATP와 NADPH, ATP의 에너지, 케미컬 에너지와 NADPH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고정했죠? CO2 세 분자를 고정해서 CO2 세 분자에다가 CO2를 받아들이는 몰레큘이 뭐예요? 오탄당 리뷸로스 바이포스페이트, 그죠? RUBP. 얘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죠? 나이스. 여기 받아들여서 여섯 분자의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됐죠.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탄소가 3개니까 6개가 생겼으니까 이 중에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중에 5개는 다시 5탄당인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3개. 그러니까 탄소 3 곱하기 5 15개, 5 곱하기 3은 3 곱하기 5,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6개 중에 5개는 스타팅 머티리얼을 시작하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하나의 글리세롤알데하이드, 하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6분의 5는 시작 물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고, 나머지 하나 6분의 1은 광합성의 산물인 뭘 만들어요? 스타치와 그리고 설탕, 수크로우즈를 만드는 데 쓰인다. 흔히들 포도당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포도당을 만든다기보다는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만들고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붙여서 포도당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인 스타치, 전분 또는 수크로우즈, 설탕을 만든다. 왜 전분이나 수크로우즈를 만드는지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언제나 상호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걸 두 개를 붙여서 우리 해당 작용의 역반응이죠. 해당 작용 세 번째 단계에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쪼개가지고 3탄당 두 개를 만드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엔자임인 알돌레이즈. 알돌레이즈 제가 그림이 항상 집게발 그려서 잘리기도 하고 뒤에 본드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붙이기도 하고 정반응은 자르고 역반응은 붙이고 두 개 다 하는 그러한 효소죠. 두 개를 붙여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고 다시 여기까지 가서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여기까지는 그 글루코니오제네시스 포도당 신합성 반응 방향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6번 탄소에 있던 포스페이트를 1번 탄소로 옮겨준 후에 그리고 그냥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중합 반응은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에너지를 주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ADP가 붙어서 ADP 글루코스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후에 이게 일종의 액티베이티드 모노머 스타치 전분이라는 폴리머를 이루는 모노머는 포도당 글루코스이지만 글루코스 혼자서는 중합이 안 돼요. 글루코스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액티베이티드 모노머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ADP가 가수분해되면서 ADP가 결합한 글루코스가 바로 활성화된 모노머다. 옛날에 수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쭉 뭐 10명에서 쭉 손잡아서 뭐 일렬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잘 들을까?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일일이 유치원 그 보조교사가 가가지고 손을 잡아서 너 얘 손잡아서 이끌고 가서 붙잡게 해야지 애들이 붙잡죠. 그과 마찬가지로 글루코스 혼자 놔두면 절대로 얘가 혼자서 결합을 못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주어야 되죠. 우리가
뭐든지 결합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ATP의 결합 에너지가 쓰이면서 ATP가 가속화되면서 활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DP 글루코스라는 활성화된 모노머, 액티베이티드 모노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활성화된 모노머만 글루코스가 N개에 결합된 전분, 글루코스 가로 닫고 N, 스타치 전분에 N 플러스 1 하나 더 붙는 모노머로 가서 결합할 수가 있다. 그냥 글루코스는 절대 못 붙는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어디서 일어난다? 이게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난다. 스트로마 안에, 엽록체 안에 빈 공간이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나요. 전분의 합성이 주로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에 일어난다는 거 잘 모르고 있었지?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모두 다. 자, 나는 앞페이지에서 출연했었던 전분 합성을 위한 활성화된 단위체 Activated Monomer인 ADP 글루코즈야. 1번 탄소에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지. 이때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중합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지. 사실 이 반응은 두 단계로 에너지가 릴리스 되게 돼요. 처음은 ATP가 쪼개져 가지고 ATP가 들어가서 ADP로 쪼개지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일단 나오고 델타 G 0보다 작은 거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한 ADP가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ADP가 떨어져 나갈 때 역시 또 이 ADP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쪽 베타 포스페이트가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니까, 우리 학기 초에 배웠죠. 공명 안정화. ATP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ATP가 분해되어서 생성되는 산물인 ADP와 포스페이트 둘 다 모두 resonance stabilization, 공명 안정화에 의해서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역시 또 에너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다. 뭐든지 공짜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작은 분자들을 이어서 큰 분자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는 처음에는 ATP가 가속화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ADP가 또 떨어져 나갈 때, ADP 글루코즈에서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중합 반응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분 스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왔어요. 어떠한 식물에서는 전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어디서 전분이 많이 만들어질까? 우리 마트에 가서 전분, 우리 엄마가 탕수육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려면은, 저는 탕수육은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아니고 갱먹, 저는 소스를 싫어해요. 그냥 고기 튀김을 후추만 뿌려가지고 소금에 식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제로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탕수육 소스 달달 새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죠. 탕수육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장에다가 설탕하고 식초를 넣고 색깔을 준 후에 거기다가 점성을 주기 위해서 녹말 물을 갖다가 타서 넣죠. 녹말. 그게 바로 스타치죠. 그래서 엄마가 탕수육 해줄게 가서 마트 가서 녹말 좀 사와. 그래서 녹말을 딱 사러 가면 여러 가지 녹말이 있어요.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애들은 광합성의 산물인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스타치, 전분의 형태로 저장하고 달달구리한 설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가 있을까? 뭐 우리 온대 지방이 별로 없지만 뭐 사탕수수 그런 애들은 설탕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식물의 조직에 따라서, 식물에 어떤 조직이 있느냐에 따라서 설탕에 저장하는 놈이 있고 스타치, 전분에 저장하는 놈이 있다. 그럼 이제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부터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설탕은 주로 식물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진다. 자, 스타치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스타치는 엽록체 안에 어디서? 엽록체 안에 스트로마 안에서 일어나고, 설탕은 주로 식물세포의 세포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설탕을 만들기 위한 3탄당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의 아이소머인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두 개의 3탄당은 서로 인터컨버터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글리세랄데하이드는 알도슈가 3탄당 알도슈가 알데하이드가 있죠. 여기 알데하이드. 그리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는 케토 슈거. 여기 아세톤, 케토 그룹이 있으니까 두 개는 서로 인터 컨버터블하다. 델타 G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렇죠? 왔다 갔다 상호 변환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래서 설탕, 수크로우즈를 만들기 위한 두 종류의 원료인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는 이 엽록체의 스트로마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어디로? 통로 단백질, 채널 프로테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역시 어떤 엔자임이 있어요? 알돌레이즈,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를 해당 작용에서는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로 쪼개고 반대로 글루코니오제네시스나 이러한 광합성에서는 얘 두 개를 붙여가지고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어주는 엔자임인 알돌레이즈가 여기서 열일한다. 엽록체 안에서 작용하고 엽록체 밖에서 작용하고. 자, 여기서 약간 위트 있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알돌레이즈가 엽록체 안에서 하는 일과 엽록체 밖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물론 이름 같지만 엔드 프로덕트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뭐 엽록체 밖에 있는 뭐 알돌레이즈만 선택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 유전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없애버리거나 뭐 항체를 이용해서 없애버리면 뭐 아주 뭐 간단한 문제죠. 그런 경우에 얘네들의 뭐 설탕 생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스타치 생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그래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걱정을 하실 텐데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면 왜 엄마는 저렇게 내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더 싫어하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엄마도 어렸을 때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저는 대학원생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도 아침에 일찍 나와라 막 잔소리를 막 8시 59분부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초만 늦게 와도 막 화를 내고 너 그렇게 불성실해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어? 그리고 막 잠깐만 어디 담배 피러 밖에 나가도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지만 뭐 어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연구를 하겠냐. 그래서 잔소리를 그런 자율성을 빼앗는 게 오히려 저에게 그 연구자로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전혀 그런 잔소리를 안 하죠, 그죠? 뭐 자율성을 그게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를 할 때 출제자의 입장에 되어서 이 오픈북인데 이 책을 보고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올 문제가 뻔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설탕은 세포 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탕을 만들기 위한 3탄당 2개는 이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죠? 밖에서 붙어서 알돌레이즈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 포스페이트가 2개씩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떼어내. 그렇죠? 떼어내면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2단계는 앞에 스타치를 만드는 과정과 같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여기 또 아이소머레이즈에 의해서 얘가 바뀌게 되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1번 탄소 있던 게 6번 탄소에 붙었던 포스페이트가 1번 탄소로 옮아가게 된다. 이번에는 UTP 어서와 ATP, GTP는 봤어도 UTP는 처음이지, 그죠? UTP, 유리딘 트라이포스페이트, 퓨린 염기인, 아데닌이나 구아닌 대신 피리미딘 염기인, 유라실이 붙어 있는 그러한 뉴클레오타이드죠. 역시 액면가는 똑같아요. 액면가가 같은 고에너지 분자야. 왜 여기서는 UDP가 사용되고 왜 앞에서는 ADP가 사용되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되었을 뿐. 그 이유는 뭐 여기 ADP를 갖다가 붙이는 효소는 주로 이 안에 스트로마 안에 있고 UDP를 붙이는 효소는 어쩌다 보니까 세포질에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냥 자기 설명을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거, 이건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해답을 찾아야지 꼭 뭔가 멋있고 대단하고 뭐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왜? 왜 여기선 UDP가 붙을까?
세포질에서 좀 더 UDP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몰라요. 저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아니면 뭐 진화 초기에 여기서는 UDP가 쓰였으니까. 그래서 UDP 글루코즈에 붙어서 역시 이것도 활성화된 그러한 activated 모노머죠. activated 모노머. 혼자서는 절대 결합하지 않는다. 활성화되어야지만 결합한다. 그래서 UDP 글루코즈가 여기서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앞에서 우리가 수크로우즈는 누구하고 누가 결합한 거예요? 과당하고 포도당이 결합하면은 설탕이 되는 거죠. 프럭토즈와 글루코즈가 결합하면은 수크로우즈가 돼요. 글루코즈와 프럭토즈가 합쳐져서 수크로우즈 완성. UDP 글루코즈와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가 결합하면서 UDP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수크로우즈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는 여기서 이 단계에서 다시 쓰이고 글루코스로 바뀌기도 하고 그죠? 글루코스와 프럭토즈가 합쳐져서 수크로우즈가 완성된다. 근데 왜 하필 얘가 물어보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합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로 합성되는 것은 전분, 스타치하고 설탕, 수크로우즈네.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왜 굳이 UTP나 ATP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설탕이나 전분으로 저장하냐? 비율, 그치? 쓸데없이 왜 에너지를 왜 써요? 그냥 뭐 글루코스를 저장하거나 그냥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저장하거나 그러지. 좀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실제로 광합성을 통해서 CO2가 빛 에너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세계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틀린 얘기고 뭐가 만들어진다?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얘가 재조합을 거쳐가지고 스타치, 전분 또는 수크로우즈, 설탕이 만들어진다. 포도당은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과정의 중간 생성 물질일 뿐. 이유는 뭘까? 글루코즈는 알도슈가 끝부분에 1번 탄소가 알데하이드죠. 그죠? 그죠? 글루코즈 1번 탄소 알데하이드. 프럭토즈는 케토슈가 중간에 2번 케토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죠? 각각 알데하이드와 케토 그룹들은 반응성이 있다. 반응성이 왜 있을까? 잘 알죠? 여기 델타 네가티브 차지를 띨 수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케토 그룹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반응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딴 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 놓아야지 안정적이다. 그렇죠? 알데하이드 그룹이나 케토 그룹을 안 보이게 묶어 놓아야지만 잘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나는 글루코즈, 나는 프럭토즈 두 개를 묶으면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인 다이사카라이드. 그렇죠? 이당류. 얘는 모노사카라이드. 이당류, 단당류, 그걸 5탄당, 6탄당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당류, 단당류 그럴 때는 이러한 유니트들이 하나면은 단당류, 두 개면은 이당류 그러는 것이고 5탄당, 6탄당, 7탄당 그러는 것들은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리뷸로스, 리보즈 이런 것들은 5탄당, 프럭토즈, 글루코즈 이런 거는 6탄당 그리고 지난 시간에 7탄당 하나 배웠죠? 세도 합출로우즈 그죠? 탄소 7개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수크로우즈, 설탕은 여러분 어때요?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아요. 딱 봐도 여기 OH,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에 잘 녹는데 스타치 전분은 어떨까? 이 중에 OH가, 밖에 나있는 OH가 OH 그룹이 여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면 포도당도 역시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OH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글라이카시틱 본드를 만들고 있죠. 일단 단위 글루코스당 밖으로 노출된 OH의 숫자가 적고 그리고 얘네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지들끼리 막 꼬이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막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필릭한 부분들이 안으로 막 숨거나 그래가지고 밖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물에 녹는 워터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전분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탕수육 소스 만드는 얘기 했는데 전분 물 같은 걸 만들려면은 전분을 타서 물을 넣고 휘 개면은 그게 맑은 솔루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혼합 물질, 뿌연 그러한 상태로 되죠. 뿌연 상태, 그죠? 그 물에 완전히 녹은 수용액이 아니라 뿌옇게 그냥 개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물에 녹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녹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잎에서 만든 전분과 설탕 중에서 전분은 물에 안 녹음으로 전분은 그냥 어디에 가만히 있어요? 엽록체 안에 가만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으면 감자 안에 있는 엽록체 안에 저장된 전분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치, 전분은 식물의 혈관에 해당하는 체관, 플로엠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물에 안 녹으니까. 오직 물에 녹는 설탕만이 체관을 타고 온 식물의 조직으로 각각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분은 물에 안 녹으므로 설탕이 체관을 타고 식물의 다른 조직으로 옮겨간다. 수크로우스가, 그렇죠? 자, 케토슈가나 알도슈가는 여기 글루코즈 있죠? 열린 형태, 오픈 형태와 링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존재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밸런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 화살표는 짧고 이쪽 화살표는 굵고 길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평형이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즉, 이러한 열린 형태보다는 닫힌 형태를 더 선호한다. 대부분이 고리 형태로 존재하지만 일부가 열린 형태로 전환되어서 여기 알데하이드나 케토 그룹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린 형태는 갈 수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케토 그룹이나 알데하이드 그룹을 묶은 상태, 즉 수크로우즈를 묶으면 여기 둘 다 이 포도당의 알데하이드와 이 프럭토우즈의 이 케토 그룹이 두 개가 서로 묶여져 있죠. 그렇죠?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윙 형태에서 열린 형태로 풀리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린 형태로 풀려서 알데하이드나 케토 그룹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걔네들이 노출되면은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변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묶은 형태인 수크로우즈나 스타치의 형태로 보존한다. 그래서 광합성의 산물인 글리세랄데히드 트리포스페이트 3탄당을 굳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도당으로 저장하지 않고 수크로우즈나 스타치로 저장하는 이유는 설탕이나 전분으로 저장하는 이유는 걔네들은 알데하이드나 케토 그룹이 노출되지 않아서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가케인은 주로 전분보다 설탕으로 당을 저장한다. 슈가콘이야 슈가케인이죠. 케인, 그죠? 슈가케인. 자, 광합성의 조절에 대해서 볼게요. 광합성의 조절. 광합성도 물론 빛이 많으면 광합성을 더 열심히 할 테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은 좀 열심히 못하겠죠. 그죠? 비실비실하게 생각 못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광합성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빛, 온도, 세포의 CO2 농도, 실제로 이 중 빛이 제일 중요하다. CO2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막에서 식물들이 잘 안 자라는 이유가 물론 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동물들이 없죠. 동물들이 없으니까 CO2가 없는 거예요. CO2가. 동물들이 있어서 열심히 호흡을 해가지고 CO2를 밖으로 내뿜어야 되는데 CO2가 없기 때문에 잘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 저 옆에 제가 수조가 있는데 거기서 수초를 키우는데 수초에도 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기폭으로 날려줘요. 조그맣게. 그래야지만 이제 수초들이 광합성을 잘 해가지고 수초들이 예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리고 물론 여기 위에 LED 조명도 해주죠. 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광합성이니까 빛이 가장 중요한 너무 뻔한 얘기. 그러면 빛이 어떻게 광합성을 조절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스트로마가 뭐죠? 스트로마 뭔지 알죠? 엽록체 안에 이 텅 빈 부분, 이 부분이 스트로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틸라코이드, 그죠? 광합성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소이온이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안쪽으로 이동해서 이 밖에 있는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 스트로마의 pH는 어떻게 되겠어? 수소이온이 줄어드니까 pH는 올라가겠죠, 그죠? 햇빛이 없는 밤에는 스트로마의 pH가 7.2. 왜? 광합성을 못하니까. 햇빛이 있는 낮에는 pH가 8.0 정도로 올라간다. 왜?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안쪽으로 이동하니까. 광의존적 반응에 의해서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에 의해서 빛에 의해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루멘, 틸라코이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트로마의 pH가 높아진다. 나 루비스코의 적정 pH는 약 알칼리성 pH 8.0이다. 루비스코는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 빛 비의존적, 광 비의존적 소위 암 반응을 촉매하는 첫 번째 단계의 효소죠. 얘는 어디에 있어요? 스트로마에 있죠. 목재의 스트로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빛에 의해서 스트로마의 pH가 높아질 때 약 8.0 정도 될 때 가장 최적의 활성을 보인다. 약간 높은 pH, 즉 약간 낮은 수소이온 농도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루비스코, 리블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억시데이즈. 두 번째, 빛의 광합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스트로마의 맥네슘 농도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틸라코이드 루멘 내부로 프로톤이 들어오면서 수소이온이 들어오면서 엔타이폴터에 의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온을 수송하는 엔타이폴터에 의해서 맥네슘 이온이 스트로마로 배출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이 계속되면서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pH 그레디언트가 생기겠죠. pH가 밖에는 높고 안에는 낮겠죠. 그런데 pH 그레디언트만 생겨야 되는데 아이오닉 그레디언트, 차지 그레디언트까지 생기면 좋지 않겠죠. 그죠? 밖에 너무 플러스가, 안이 너무 플러스가 되고 밖에 너무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반대로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죠? 밖으로 내보내서 수소이온이 아니라 금속이온을 밖으로 내보내서 이 차지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맥네슘 이온이다. 또한 맥네슘 이온은 ATP를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맥네슘이 코팩터로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여러분들 뭐 PCR 반응 같은 거 실험실에서 뭐 실험실 때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PCR 마스터 믹스 그런 거 집어넣죠. 마스터 믹스 PCR 실험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도 집어넣고 템플레이트도 집어넣고 폴리머레이즈 엔자임도 집어넣고 그때 항상 보면은 물론 ATP도 집어넣고 맥네슘 클로라이드 MgCl2를 같이 집어넣어요. 왜? 이 ATP를 기질로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맥네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맥네슘이 여러 가지 ATP가 사용되는 반응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맥네슘은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ATP가 사용되는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 광합성의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맥네슘은 스트로마 밖으로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스트로마의 맥네슘 농도가 빛에 의해 증가한다. 어떻게? 빛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루멘 안으로 이동하면서 안티폴트에 의해서 맥네슘이 밖으로 스트로마로 이동해서 맥네슘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지 엔자임들, 리액션 사용 엔자임들, 그죠? 세드 헵출로즈 1,7 비스포스파테이즈,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얘네들이 뭘까? 일주일 전에 배웠으니까 벌써 잊어버렸겠지만 여기 바로 글라이세롤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를 갖다 막 셔플링을 해가지고 글리세롤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 5개를 셔플링을 해서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3개를 만드는 과정 있죠. 거기서 세조 헵출로즈 1,7 비스포스파테이즈 여기 있죠. 자, 여기 세조 헵출로즈 1,7 비스포스파테이즈 그리고 리뷸로스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두 개의 효소가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맥네슘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세조 헵출로즈 1,7 비스포스파테이즈, 포스페이트 떼어주는 거죠. 세조 헵출로즈 7탄당인데 여기 이 포스페이트가 2개씩 붙어 있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포스페이트를 하나를 떼어주는 그러한 엔자임인 세조 헵출로즈 1,7 비스포스파테이즈와 이거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리빌로스 포스페이트에다가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RUBP, 리빌로스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어주는 엔자임,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둘 다 누구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맥네슘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광합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엔자임인 루비스코, 그렇죠? CO2를 고정하는 엔자임인 루비스코 역시
높은 pH, 낮은 수소 이온 농도도 좋아하지만 맥네슘 농도도 좋아한다. 그래서 맥네슘 농도의 증가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세 개의 효소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세조 헵스틸로즈, 원세븐 비스포스파테이즈,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비스코. 얘네들이 맥네슘 농도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 페레독신에 의한 조절. 페레독신 기억나죠? 페레독신. 관계 1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관계 2, PS2에서 물이 쪼개지고 그죠? 전자가 삐행해서 다시 여기 전자 전달기 있고 여기 다시 PS1에서 또 전자가 쭉 올라서 페레독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NADPH로 환원되죠, 그죠? 페레독신이 어디다가 전자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NADP에게 플러스에게 전자를 주면은 이게 non-cyclic electron flow가 되고 얘가 다른 놈에게 다시 이 포토 시스템에게 전자를 주면은 cyclic electron flow가 된다고 했죠. 자, 페레독신 관계원에서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주던 단백질 이름 그대로 철황 단백질이고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이고 이름 그대로 이름이 페레독신이야. 페레독신. 자, 이름만 보면 이거 뭔지 알죠? 철을 가지고 있고 그죠? 리덕션 옥시데이션에 관여하는 그러한 단백질이다. 자, 포토 시스템 1에서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페레독신을 환원시킨다. 산화된 페레독신이 전자 빠진 구멍에 전자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환원된 페레독신이 돼요. 그럼 얘는 또 다시 산화되고 전자를 주고 전자를 누가 받을까? 이번엔 티오레독신, 티오 하면 뭐가 생각난다 그랬죠? 티오 하면은 S, 설퍼가 생각나죠? 설퍼. 여기 설퍼가 있어요. 설퍼 두 개가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를 형성하고 있으면 얘는 산화된 형태다. 얘가 환원되면 어떻게 돼요? SH로 쪼개지죠, 그죠? 그래서 산화된 형태인 oxidized thioreduction이 전자 두 개, 수소 이온 두 개를 받아서 reduced thioreduction으로 바뀌게 되고 환원된 thioreduction은 다시 다른 논문을 환원시키겠죠. 나는 산화된 효소, 산화돼가지고 마치 팔이 우리 은팔찌를 찬 것처럼 두 개가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oxidized enzyme. 얘네는 환원된 효소,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바뀌게 돼서 활성화가 된다. 물론 이렇게 산화된 형태가 불활성화되고 환원된 형태가 모든 엔자임이 다 저렇게 산화된 형태는 불활성화되고 환원된 형태는 활성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엔자임은 반대로 산화된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고 환원된 형태가 불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광합성에 관여하는 이러한 엔자임들은 옥시다이제이션 된 폼은 불활성화되어 있고 산화되면은 산화된 형태는 불활성화되어 있고 환원된 형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환원된 티오레독신은 광합성 관련 효소들을 환원시킨다. 환원된 효소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불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활성화된다. 얘는 티오레독신에 의해서 환원되면, 리덕션 되면은 액티베이션 되는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광비이존적 반응 효소들이다. 누구예요? 포스포리빌로카이네이즈, 세드 헵슐로즈, 원센 비스파스파테이드. 여기서 많이 본 놈들이죠. 바로 우리가 3분 50초 전에 배웠던 얘네들. 맥네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애들이 역시 티오레독신에 의해서 환원되면 역시 활성화된다. 얘네들은 환원되는 것도 좋아하고 환원도 좋아하고 리덕션도 좋아하고 리덕션 좋아. 또 뭐가 좋아? 맥네슘 좋아. 누가? 얘네들 두 개의 엔자임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죠? 아시겠죠? 광호흡, photo respiration, 광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광호흡이 뭘까? 빛을 받으면 호흡을 하는 거냐? 빛 받으면서 호흡을 한다면 약간 말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자, 이건 뭐냐? 약간 광합성의 약간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이 CO2를 고정해야 되는데 누가?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이. 루비스코가 CO2를 고정하지 않고 대신 O2를 고정하는 약간 잘못된 띨띨한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광호흡, photorespiration이에요. 자, 루비스코 이름 볼까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슬래시 옥시지네이즈. 얘가 CO2만 고정하면은 루비스코가 이름이 루비스코가 아니고 스, 크일 텐데 옥시지네이즈가 없고 오가 없고 그럴 텐데 얘가
바보같이 산소도 고정하기 때문에 이름이 루비스 코예요. 코. 스페인 사람처럼 입이 코로 끝나요. 리빌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에 CO2를 넣어주지 않고 O2, 산소를 넣어주는 멍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광호흡. 나 때문에 광합성 할 수 있다고 고마할 때는 언제고 지금 디스를 하느냐. 그죠? 자, 리빌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약간 막 삐질삐질 막 헤매고 있죠. 왜? 산소를 CO2를 고정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산소를 고정시킨다. 루비스코의 활성 자리 액티브 사이트가 CO2와 O2를 모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O2와 O2 둘 다 작은 크기도 비슷할 테고 그죠? 뭐 CO2가 약간 클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여러 가지 성질이 분자의 뭐 어차피 다른 분자처럼 크지는 않으니까 그 CO2가 결합하는 파켓에 O2도 어느 정도 결합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광호흡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더 그쪽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CO2의 분압이 높으면 CO2의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광호흡이 억제되고 왜? 광합성이 똑같은 엔자임이 똑같은 루비스코는 고정도에 있는데 루비스코 양은 고정도에 있는데 CO2가 많이 있으면은 CO2를 고정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갈 테고 포토신테시스로 더 많이 갈 테고 CO2는 별로 없고 산소만 많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까? 포토 레스피레이션 쪽으로 광호흡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CO2와 O2의 분압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서 루비스코가 누구를 더 많이 고정하느냐가 CO2를 고정하느냐 산소를 고정하느냐가 정해진다. 자, 얘가 CO2를 고정하면 누가 생기죠? 포스포글리세레이트.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두 개 생기죠, 두 개. 두 개 생겨서 얘가 세 개면은 CO2 세 개를 고정해가지고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6개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5개는 다시 RUBP 세 개를 만드는 데 쓰이고 6개 중에 하나는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는 설탕이나 스타치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좀 전까지 배웠죠. 그런데 얘가 두 개 생기지 않고 산소가 들어가면은 여기 쪼개져가지고 여기 쪼개져서 여기가 이쪽 부분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고 여기 윗부분도 다시 CO2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뭐가 생기냐? 쪼개지면서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여기 들어가서 포스포글리콜레이트 탄소 몇 개예요? 두 개짜리. 탄소 세 개짜리 두 개가 생기지 못하고 CO2가 들어가면은 5개짜리 탄소에 5C에 탄소가 CO2가 들어가서 탄소 6개가 된 후에 가운데가 쪼개져서 탄소 3개짜리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2개가 생길 텐데 포스포글리세레이트 2개가 생길 텐데 이게 2개 생기지 못하고 탄소 3개짜리 2개 생기지 못하고 탄소 2개짜리 3개짜리 하나와 탄소 2개짜리 2C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생기게 된다.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얘는 탄소 2개짜리이기 때문에 켈빈 벤슨 바삼 회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낭비된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고 광호흡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광합성의 효율이 몇 분의 1로 줄어들까? 어때 봐도 알겠죠?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2분의 1. 그렇죠? 왜? 얘가 2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어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는 절반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본다. 왜? 얘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든 이러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 중에서 뭔가 쓸데없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걔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얘를 뭔가로 전환해가지고 딴데 쓸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켜야겠죠. 그냥 놔두면 얘는 계속 축적돼가지고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애는 패스웨이를 갖다가 억지로 돌려야 된다. 그렇죠? 얘를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축적되는 거 그냥 뭐 내버려두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에서 아빠가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애들이 안 먹고 놔두면은 그걸 뭐 버리는 건 좋은데 안 버릴 경우 제때 음쓰를 갖다 버리지 않으면 집안 한 구석에 밖에서 막 냄새가 나고 썩어 나고 막 파리가 들끓고 막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렇게 쓰지 못하는 물건이 방치됐을 때는 빨리 다른 물질로 전환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 어떤 물질을 없애버려야 돼요?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없애버려야 한다. 자, 잠깐만 딴 얘기를 할게요. 네이처님, 루비스코가
지구상에 등장한 지도 몇십억 년이 지났는데 최초의 광합성 아시죠? 그죠? 그동안 루비스코가 왜 진화해서 다른 것들은 많이 진화했잖아. 그죠? 분자적 진화를 많이 거듭해서 굉장히 효소들의 효율이 많이 변했는데 왜 루비스코, 이 중요한 엔자임인 루비스코는 왜 분자적 진화를 달성하지 못해서 멍청하게 계속 산소를 고정하는 것일까? 그동안 루비스코가 진화해서 O2를 CO2 대신 사용하는 억시게제네이즈 활성이 퇴화되어서 쓸데없는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만들지 않도록 되지 않은 부정의 부정, 않도록 되지 않은 이게 문장이 좀 좋지 않은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유는 뭘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루비스코의 활성 자리, 액티브 사이트가 워낙 오래전 지구에 산소가 적던 시절에 만들어져. 당시에는 O2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확률이 적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점점 일단 O2, 이 루비스코가 이 15억 년 동안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진화했기 때문에 이제 산소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산소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꾸기에는 루비스코 주변에 따라서 또 많은 이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또 엔자임이 또 생기고 이것들이 다 진화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셋업됐는데 어느 순간 산소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얘를 딱 바꾸기에는 어떻게 될까? 그게 힘들겠죠. 그래서 네이처는 얘를 바꾸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부분을 바꿔가지고 이 포토 레스피레이션에 적응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10분만 쉬고 후반부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 50분이 안 됐으니까 6분만 더 떠들게요. 자, 오랜 시간의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도 루비스코의 O2의 사용을 줄이도록 작용하지는 못했어. 그 대신 좀 더 쉬운 방법을 왜? 루비스코가 산소를 못 고정하고 그냥 루비스크가 됐으면 좋겠는데 루비스코인 상태에서 15억 년이 지났으니까 루비스코 아까 얘기했듯이 루비스코에서 만들어진 뭐 글리세랄 트리포스페이트를 이용하는 엔자임 여기 또 있고 또 펜스웨이트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해서 뭐 수크로즈를 만들고 뭐 스타치를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 전체가 다 셋업됐는데 이거를 하나를 바꾸면은 전체 다른 것도 많이 바꿔둘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전체 뜯어고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그죠? 추가적으로 뭔가를 다른 걸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 제가 다니던 학교가 홍릉에 있는 학교와 대전에 있는 학교가 두 개가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합치게 됐는데 그래서 저기 홍릉에 있던 교수님들이 대전으로 대덕연구단지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서울에서 교수 생활하시던 분 대전에 내려오기 싫겠죠. 그래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말이 막 많아가지고 요건 뭐 거의 바뀌면서 다 대전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저희 5층짜리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다고 4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수님들이 더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쪼개고 옆으로 뭐 늘릴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려면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쌓자. 층을 하나 더 쌓았어요. 그렇죠?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아예 위에다 추가로 뭐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라는 이러한 이 처치곤란한 탄소 2개짜리 쓰레기를 갖다 처치하기 위해서 이 루비스코 자체를 이 4층 건물 자체를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위에다 하나 뭘 더 쌓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근데 식물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화했다. 사실 루비스코가 CO2 대신 O2와 반응하는 현상 때문에 광합성의 효율이 절반 이상. 왜 절반 이상일까? 일단 포스포글리세레이트 얘가 두 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일단 50%가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절반 이상 50%보다 더 줄어드는 이유는 이 쓰레기인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갖다가 처치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 재활용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집에서 예전 같으면은 뭐 집에 제가 브라운관 TV 큰맘 먹고선 36인치 TV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한 10년 전에 버렸는데 버릴 때 예전 같으면 그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멀쩡하게 작용하는 건데 뭐 당근마켓에 요즘 뭐 옛날 레트로 게임 매니어들이 뭐 예전에
사용하던 콘솔 중에서 뭐 이런 디지털 TV보다 브라운관 TV에다 연결하면 더 뭐 게임이 예쁘게 보인다나 그래서 요즘 다시 그 디맨드가 있는데 마치 LP 레코드가 다시 붐을 일으키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붐이 있기 전이라서 막 버리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죠. 뭐든지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버리는데 오히려 딱지 붙여서 내고 아파트에서 뭐 장롱 같은 거 침대 같은 거 버리려면 돈을 더 내죠.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재처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활성이 절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 떨어진다.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우리 작물들 유전공학적으로 바꿔서 얘네들 루비스코를 갖다가 뭐 아미노산을 하나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돌연변이 일으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산소를 고정 못하도록 CO2만 고정할 수 있게 하면은 광합성의 효율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곡물의 생성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막 뭐 쌀이 뭐 남아서 다 버리고 뭐 밥 먹다가 반은 뭐 공깃밥 반은 뭐 살 뺀다고 버리고 뭐 그러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거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검은 대륙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아직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글로벌하게는 그죠? 그래서 루비스코의 옥시데이즈 활성을 줄이고 카르복실레이즈 활성만 남겨놓으려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저거는 왜?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우리가 간단한 엔자임 정도는 여기 하나 뭘 바꾼다든가 그래서 얘들 개량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 효소 공합을 통해서 효소의 뭐 아미노산을 갖다 얘를 뭘로 바꾸고 그래서 효소의 약간 활성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는 보면은 여러 가지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복잡한 녀석이기 때문에 왜 복잡할까? 공중에 떠다니는 CO2를 갖다가 집어넣는 굉장히 복잡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는 너무나 복잡한 몰레큘이에요. 다른 하나의 엔자임이 우리 뭐 이러한 탁상용 선풍기라고 치면은 루비스코는 이런 뭐 스마트워치 같은 정도로 복잡한 애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자임을 갖다가 우리가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뮤테이션을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뭐 아미노산을 하나를 치환해서 뭐 활성을 좀 바꿔보자 그런 방법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죠? 내 옥시데네이즈 활성만 줄일 수 있다면 곡물 생산성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이처가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과연 인간 따위가 할 수 있을까? 그죠? 자, 고온에다 건조하기까지 하면은 식물들이 고온에다 건조하면은 일단 몸에 있는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수분이 증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증발해서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공을 척 닫자. 기공을 척 닫으면은 이 밖에서 이산화탄소가 밖에서 우리 동물들이 그죠? 동물들이 여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죠? CO2를 갖다 쭉쭉 내뿜어줘야 되는데 CO2가 못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니까 외부의 CO2가 식물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공이 닫혀도 빛은 계속 통과하니까 광의존적 반응,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이 계속 돼가지고 물이 계속 쪼개지면서 산소가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면 CO2의 농도는 내려가고 산소의 농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포토레스피레이션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만들어지든 말든 얘가 맛이 같죠, 그죠? 표정을 보시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 광호흡에 대응하는 식물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1시 1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졌네요. 제가 마이크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있죠.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이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스텝이죠. 이 쓰레기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스텝. 자, 그래서 우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의 구조를 딱 봤으면 우리가 글라이콜레이트도 우리가 지금 들리죠?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이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음질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걸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음질이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 마이크예요. 그래서
문제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온앤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약간 문제긴 한데 어쨌든 포스포 글라이콜레이트.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제가 그린 이유는 글라이콜레이트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스포레이트를 떼어내면은 글라이콜레이트가 되겠죠. 탄소 2개짜리인데 탄소 2개 그리고 한쪽에는 OH, 한쪽에는 탄소 2개니까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붙어 있고 그죠? 아니,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수소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 형태가 글라이콜레이트예요. 글라이콜레이트. 책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픈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라이콜레이트 패스웨이는 첫 번째 이 포스포 글라이콜레이트라는 이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스텝인데 이 스텝은 무려 3개의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일어난다. 세포 내 소기관 첫 번째 클로로플라스트, 두 번째 퍼럭시점, 세 번째 마이토콘드리아. 채팅 올라왔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채팅 창이 이렇게 딱 팝업이 되었는데 팝업이 안 되고 그래서 채팅을 올라온 걸 몰랐어요. 클로로플라스트, 퍼럭시점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3개의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이 퍼럭시점 1학기 때 배웠듯이 퍼럭시점 뭐예요?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 H2O2 과산화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의 소기관이죠. 과산화 수소라는 게 원래 톡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톡식하기 때문에 걔를 만드는 것도 세포에서 퍼럭시점이라는 특정 기관 안에서만 특정 올가넬 특정 세포의 소기관 안에서만 만들고 걔를 분해하는 효소인 캐탈레이즈 역시 퍼럭시점 안에만 존재한다는 걸 아마 우리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분해하기 위한 글라이콜레이트 패스웨이. 패스웨이 이름은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패스웨이가 아니라 글라이콜레이트, 글리코산 경로예요.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에서 포스페이트를 떼어내면 바로 여기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글라이콜레이트 구조 알아두죠. 탄소 2개 그리고 한쪽은 OH 그리고 한쪽 탄소를 갖다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신시키면 그게 바로 글라이콜레이트죠. 자, 그래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자, 산소가 높아져.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왜? 더운 날 산소 농도가 왜 높아진다고 그랬어? 더운 날 이 기공을 닫다 보니까 밖에서 CO2는 못 들어오고 안에서는 계속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생기니까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마시간 잠깐만 컵을 엎어가지고요. 가지가지 한다. 아이고 참. 생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아요. 어떻게 됐지? 자, 글라이콜레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얘 표정을 보면은 표정이 맛이 갔죠, 그죠? 맛이 가서 원래 CO2를 고정해야 되는데 산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산소에 취해서 산소를 마구 고정하는 거 그러니까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안 만들어지고 탄소 3개짜리 물론 만들어지는데 절반은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만들어지는데 나머지 절반은 탄소 2개짜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 집게가 있는 애는 뭐예요? 떼어내는 거죠. 포스페이트를 떼어내니까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글라이콜레이트가 돼. 글라이콜레이트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OH, COO 마이너스 그죠?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글라이콜레이트는 어디로 가요? 이제 연목체를 떠나서 연목체를 이 구멍을 뚫고 세포질을 통과해서 퍼럭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퍼럭시점. 왜? 얘를 더 산화시켜야 돼요. 산화시킨다. 자, 얘를 더 산화시킨다. 글라이콜레이트를 갖다가 글라이콜레이트 옥시데이즈 얘가 산소를 갖다 붙여가지고 글라이콜레이트를 글라이옥실레이트로 만든다. 글라이옥실레이트는 얘를 여기 OH가 있죠. 우리 알코올을 산화시키면은 뭐가 돼요? 알데하이드가 되죠. 그죠? 이게 옥시데이즈니까 산화시니까 글라이콜레이트를 산화시키면 글라이옥실레이트가 되는데 글라이옥실레이트 구조 또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알코올이 아니고 알데하이드가 되니까 COO 여기가 COO 마이너스. 자, 글라이옥실레이트죠. 글라이옥실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H2O2로 변하고 톡식한 H2O2가 생겼으니까 얘는 캐탈레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죠? 캐탈레이즈 활성이 필요하다.
자, 어쨌든 여기 뭐 마이너한 거고 이제 H2O2가 생긴 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반응이고 이제 글라이옥실레이트가 이제 아미노 트랜스포레이즈 알죠, 여러분? 글루타메이트의 깜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알파 키토 그룹을 갖다가 알파 아미노 그룹으로 바꾸면은 뭐가 되죠? 그러면 글루타메이트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가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의 NH3가 트랜스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글라이옥실레이트로 옮겨가니까 얘는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이 아닌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로 바뀌게 되고 글라이옥실레이트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알파 키토 그룹이 얘가 지워볼게요. 지우기 어디 있어? 지우기. 자, 얘가 뭘로 바뀐다 그랬지? 알파 키토 그룹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미노산 중에서 R그룹이 H인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인 글라이신이죠. 글라이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글라이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글라이신 두 개가 글라이신은 탄소 몇 개예요? 글라이신은 탄소 2개짜리 아미노산이에요. 모든 아미노산들은 탄소가 3개 이상인데 탄소 2개짜리 아미노산은 글라이신밖에 없어요. 글라이신이 제일 간단한 아미노산이고 여기가 CH3가 있으면 뭐죠? 알라닌이죠, 그죠? 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탄소 2개짜리 아미노산은 오직 글라이신이다. 자, 글라이신이 2개가 어디로 넘어가요? 마이토콘드리아로 넘어가요. 마이토콘드리아 넘어가면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글라이신 2개가 탄소 2개니까 탄소 4개죠, 4개. 여기서 글라이신 데카르복실레이즈 CO2가 떨어져 나가요. CO2가 떨어져 나가면서 탄소 4개짜리에서 CO2 하나가 나가니까 뭐가 될까? 탄소 3개짜리 아미노산 CH2OH, CNH3, HCOOH 이게 뭐죠? OH 그룹을 가진 아미노산 3개 있었죠.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세린. 탄소 몇 개요? 탄소 하나, 둘, 셋. 3개짜리. 그렇죠? 탄소 2개짜리 아미노산인 글라이신 2개가 합쳐져서 CO2 하나가 빠지고 NADH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글라이신에는 아미노 그룹이 하나가 있죠. 글라이신 2개가 쓰이니까 글라이신 2개가 합쳐져서 세린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되니까 아미노 그룹이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그건 암모니아 형태로 떨어지게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저 암모니아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또 많은 또 에너지가 쓰이게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글라이신 2개가 합쳐져서 CO2 하나가 빠져나가고 CO2 하나가 세린으로 글라이신 2개가 CO2 하나와 세린으로 뭉쳐져가지고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2개가 뭉쳐져서 CO2 하나가 빠져나가고 글라이신이라는 탄소 2개짜리 아미노산 2개가 뭉쳐져서 탄소 하나가 CO2 형태로 빠져나가고 세린이라는 탄소 3개짜리 아미노산이 생겨가지고 얘는 다시 어디로 가냐? 얘는 다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어디로 가요? 퍼럭시점으로 다시 가요. 퍼럭시점에서 역시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에서 세린이 여기서 세린 볼게요. 세린 어디 있어요? 세린. 자, 세린이 이렇게 생겼죠? CH2OH, CH 그리고 NH3 플러스 COO 뭐 마이너스로 되고 COH라고 써도 되고 그죠? 그런데 여기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여기가 다시 여기가 아미노 그룹이 알파 키토 그룹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얘가 글라이신과 여기 세린하고 글라이옥실레이트하고 여기가 서로 바뀌게 되면 얘는 하이드록시 파이루베이트 기억나시죠? 파이루베이트 CH3 COO 마이너스 그죠? 우리 해당 작용의 최종 산물인 파이루베이트죠. 파이루베이트인데 여기 CH3 대신에 여기 OH가 붙으면 뭐가 될까? 얘가 바로 하이드록시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여기 글라이옥실레이트 다시 글라이옥실레이트 아까 위에 있었죠? 글라이옥실레이트. 글라이옥실레이트는 여기 다시 아미노산을 받아가지고 세린으로 바뀌게 된다. 자, 세린은 아민 그룹을 떼어내고 하이드록시 파이루베이트로 바뀌게 되고 글라이옥실레이트는 다시 아민 그룹을 받아서 글라이신으로 바뀌게 된다. 이 사이클이 다 이제 맞죠? 그럼 하이드록시 파이루베이트는 여기서 다시 NADH가 NAD 플러스로 환원되면서 글라이세레이트로 바뀌게 된다.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니까 얘는 환원이 되겠죠. 환원. CH2OH 이거 환원이 된다. 그러면 글라이세레이트로 바뀌게 된다. 글라이세레이트. 그렇죠? 글라이세레이트로 바뀌게 되면 다시 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글라이세레이트로 바뀌게 된 것이 퍼록시점에서 다시 클로로플라스로 들어가서 글라이세레이트니까 COOC 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붙이면 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되겠죠. 그죠? 여기 ATP가 하나 붙어서 그럼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되면은 다시 켈빈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패스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쭉 따라가 보세요. 물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오픈북 실험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 퍼록시점도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 마이토콘드리아도 이용하고 왜 하필 또 마이토콘드리아까지 갈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다시 글라이세레이트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클로로플라스로 돌아와서 켈빈 회로로 들어가서 다시 CO2를 고정하는데 쓰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 2개짜리 골치 덩어리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패스웨이 전체를 돌리게 된다. 글라이콜레이트 패스웨이에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무려 3개의 세포의 소기관, 엽록체, 퍼럭시점, 마이토콘드리아를 거치면서 결국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전환되어서 다시 켈빈 벤슨 바삼 회로로 돌아온다.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켈빈 회로의 어느 스텝에서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처음에 쪼개진 물질들이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갖다 다시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패스웨이를 같이 뱅뱅 돌린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요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한 바퀴 뺑 돌아가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켈빈 벤슨 발산회로 다시 돌아오고 이 와중에서 O2가 소모되죠. 그죠? O2가 여기서 소모되고 CO2가 생성되므로 CO2가 어디서 생성돼요? 글라이신 2개가 탄소 2개짜리 글라이신 2개가 붙어서 CO2가 나가면서 탄소 3개짜리 세린 하나의 아미노산을 축약이 되죠. 그 와중에서 CO2가 생성되므로 이 글라이콜레이트 패스웨이를 좁은 의미의 광호흡에 O2가 소비되고 CO2가 생성되니까 O2가 소비되고 O2가 한쪽이 소비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2분의 1 O2가 나오니까 실제로 O2 반쪽이 소비되는 거죠. 그리고 CO2가 생성되니까 이 과정을 좁은 의미의 광호흡 O2가 소비되고 CO2가 생성되니까 광호흡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넓은 의미의 광호흡은 뭐냐? 루비스코가 산소를 고정시키는 행위 그 자체를 넓은 의미의 광호흡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과정은 NH3도 처리해야 되고 여기 암모니아가 생기게 되죠. 이게 톡식하니까 얘를 처리해야 되고 ATP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ATP 글리세레이트를 다시 포스포글리세레이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패스웨이다.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패스웨이다.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인건비도 들고 그죠? 쓰레기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디젤 연료도 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쓰레기인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비용들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웨이를 돌려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처리해야만 하는 이 식물세포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그죠?
왜 그래야만 하나?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이것들이 결국 축적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일을 할 테니까. 그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다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식물세포 액포 있죠, 액포. 저 액포 안에다가 많이 저장해 놓기도 해요. 하지만 저장해 놓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에너지를 갖다 소비하든가 아깝더라도 이것들을 결국 분해시켜가지고 다른 것들로 전환시켜서 결국 3-포스포글라이시레이트로 전환시켜가지고 세포 안으로 돌아오게 다시 광합성에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식물들이 사용하는 글라이콜레이트 패드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생물학 시간에도 C4 패드웨이, C4 메타볼리즘. 이거는 특수한 어떠한 식물들,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 건조하고 햇볕이 많이 나는 그런 사막 기후에 좀 더 사막에 가까운 기후에 적응한 그러한 식물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패드웨이예요. C4 메타볼리즘. 앞 페이지에서 밝힌 것처럼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우리 식물들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기공을 닫게 되면은 루비스코가 O2를 고정하게 되어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된다. 그죠? 아까 얘기했었죠? CO2가 못 들어가고 O2가 높아지면서 O2가 고정시켜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식물이 고안해낸 방법은 루비스코를 CO2가 높은 세포 안에만 가둬넣어서 산소 자체에 고정을 못 시킨, 산소에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비스코가 산소와 반응할 확률을 줄인다는 거다. 이러한 식물을 C4 플랜트라고 불러. 왜냐하면은 탄소 고정 후 CO2 고정 후 처음으로 생기는 물질이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옥살로아세테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 구조 좀 외워두라고 그랬죠. 그죠?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중 가장 유명한 옥살로아세테이트 기억나죠? TCA 회로에서 아세틸코이와 만나가지고 사이트웨이트를 만드는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옥살로아세테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누구와 만나서 생기냐? CO2가 우리가 C3 패스웨이 거기서 CO2를 제일 먼저 고정하는 것은 RUBP, 탄소 5개짜리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죠. 그런데 여기서는 C4인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3개짜리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의 스타 분자인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PEP가 쓰인다. PEP가 탄소 3개짜리니까 CO2를 만나서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낸다. 여기는 가까운 곳에 루비스코가 없어서 내가 끼어들어가지 못하네. 여기 루비스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오는 곳에 루비스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2가 고정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C4 플랜트는 산소는 고정시키지 않고 CO2를 고정시켜서 대신에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내고 C3 플랜트의 경우에는 O2가 CO2 대신 RBP에 끼어 들어가서 탄소 3개짜리인 포스포글라이시레이트와 골칫덩어리 탄소 2개짜리인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가 만들어진다. 얘가 골칫덩어리, 그죠? 그래서 C4 플랜트와 C3 플랜트를 서로 비교하자면 C4 플랜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CO2가 처음에 고정되어서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C4 플랜트의 잎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기공에 가까운 쪽에 있는 메소필 셀, 옆 육세포에는 루비스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산소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루비스코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기공을 통해 들어오는 CO2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된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루비스코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고정이 돼요?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에 의해서 결합해서 CO2가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루비스코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번들 쉐트셀, 유관 속초, 물관 치관을 둘러싸고 있는 번들 쉐트셀, 이런 물관 치관 쉐트를 둘러싸고 있는 번들 쉐트셀 안에 여기 루비스코가 있다. C4 식물에서 우리 루비스코는 기공에서 떨어져 있는 번들 쉐트셀에만 존재한다. 기공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공에서 CO2가 들어오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공에서 들어온 CO2에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 C4 식물의 잎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귀찮겠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C4 식물에서 CO2가 메소필 셀, 이 메소필 셀이 이 기공에 가까운 데 존재하는 그러한 세포예요. 메소필 셀과 번들 쉐트 셀에서
두 단계에 걸쳐서 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기공세포를 통해서 CO2가 들어왔어요. CO2가 메소필셀에서 메소필셀의 세포질 안에서 CO2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될까? CO2 여러분 좋아하는 탄산수, 여러분 좋아하는 탄산음료, CO2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죠. 탄산이온, HCO3- 뭐 그냥 CO2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포스포이놀파이루베이트의 PEP. 나 기억나지? 해당 작용에서 주연급이었던 고에너지 분자 포스포이놀파이루베이트. 내 고에너지 포스포이놀 본드를 해리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죠.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11.7kcal/mol 델타 G 0 프라임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의 고정이라는 어려운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델타 G0가 크게 0보다 작으니까 CO2의 고정이 가능하다. CO2가 어디 고정될까? CO2가 여기 고정돼요. 탄소에. 그래서 탄소에 고정되면서 여기가 이놀 케토 트랜지션에 의해서 이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CO2가 붙어서 CO2가 고정된 부분. 탄소 4개짜리 옥살로 아세테이트 그죠? 옥살로 아세테이트 구조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 앞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렸었는데 여기서는 새로 들어온 CO2의 위치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 자세히 보면은 같은 문자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 이게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는 세포질에 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죠? 만들어지죠? 해당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는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CO2와 결합해서 옥살라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옥살로아스테이트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옥살로아스테이트가 클로로플라스트로 엽록체 안으로 들어간다. 누구의 엽록체? 메소필셀의 엽록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메소필셀이에요. 여기까지가 메소필셀. 여기가 메소필셀을 지금 그리드로 그렇게 다른 식으로 메소필셀의 바운더리 여기까지가 메소필셀. 이렇게 메소필셀이에요. 메소필셀.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옥살로아세테이트가 NADPH가 산화되면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환원되겠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환원되면 뭘로 바뀌게 돼요? 여기 H, 여기 OH 되면서 말레이트 그죠? TCA 사이클에서 자주 봤던 거. 말레이트가 원래는 TCA 사이클에서 말레이트가 산화되면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반대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들어와서 말레이트로 환원되게 된다. NADPH가 산화시키면서 H를 받아가지고 말레이트. 자, 말레이트로 여기서 여기 메소필셀의 여기 엽록체에서 말레이트가 만들어진 후에 말레이트는 우리 플라스모데스마타가 뭐예요? 플라스모데스마타가 그 식물세포의 갭 정션을 플라스모데스마타라고 그러죠. 식물세포들이 이웃세포들끼리 서로 이 정션을 통해 가지고 세포질이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을 플라스모데스마타라고 해요. 말레이트가 세포질 안으로 옆에 무슨 세포적인 번들 쉐스셀 쉐스셀의 세포질 안으로 세포질을 통과해서 번들 쉐스셀의 엽록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번들 쉐스셀을 다시 그릴게요. 번들 쉐스셀은 이렇게는 번들 쉐스셀 안으로 들어왔죠. 번들 쉐스셀의 엽록체 내부로 말레이트가 들어왔어요. 말레이트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떨어질까? 말레이트가 다시 우리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 사이클을 돌리게 하려면 다시 퍼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 전체 사이클이 도니까. 그래서 말레이트가 들어오면 말레이트가 여기서 CO2 아까 여기서 붙었던 CO2의 부분을 떼어낸다. 그럼 뭐가 되냐? 파이루베이트로 바뀌게 되죠. 파이루베이트. CO2가 들어가면 CO2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 번들 쉐프셀의 안에 있는 루비스코 얘가 좋아하고 있죠. 맛이 가지 않았어요. 얘가 산소를 고정할 때는 맛이 간 표정인데 CO2를 고정할 때는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표정이죠. 그죠? CO2를 고정해서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고정시켜서 3-포스포글라이시트를 만드는 정상적인 켈빈 벤슨 바삼 회로를 돌리게 된다. 그래서 말레이트에서 CO2가 떨어져 나가고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졌죠.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OH 그룹. 얘는 다시 얘를 산화시켜서 키토 그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그래서 얘를 산화시킬 때 NADP 플러스가 하나가 환원되게 되죠, 그죠? 이런 스텝 저도 다 못 외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된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되고, 이걸 한 번 정도 따라가 본 사람과 안 따라가 본 사람이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요. 이걸 따라 한 번 정도 따라가 보기만 하세요. 이게. 그리고 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져야 되냐? 결국 탄소 3개짜리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파이루베이트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플라스모데 스마트를 통해서 옆에 윗세포 메소필 셀의 옆록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파이루베이트. 자, 파이루베이트 포스페이트 이름이 다이카이네이즈. 왜 다이카이네이즈일까? ATP를 갖다가 ATP에다 포스페이트 하나 더 있어. 실제로는 포스페이트가 ATP에다가 포스페이트 하나 더니까 포스페이트가 4개예요, 4개. 그리고 AMP니까 여기 보시면 포스페이트, ATP는 포스페이트가 3개죠, 그죠? 트리포스페이트니까. 그리고 포스페이트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AMP는 포스페이트가 2개죠. 그리고 포스페이트 2개가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만큼 많은 이거 자세한 메커니즘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많은 포스페이트가 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 나간다. 우리가 파이루베이트를 인산화시켜가지고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그런 엔자임 좀 처음 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 처음 나타나요. 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라는 스타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특별히 ATP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스페이트까지 끌고 들어와서 ATP를 ADP로 과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AMP로 과수분해해서 이 ATP를 ADP 플러스 포스페이트로 과수분해했을 때보다 ATP를 AMP 플러스 PPI 이게 뭐냐? 파이로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2개 연결된 거예요. 얘는 결국 나중에 또 포스페이트 2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ATP가 ADP로 분해되고 또 ADP가 AMP로 분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ATP에 포스페이트 2개를 떨어뜨려서 AMP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에너지를 많이 한꺼번에 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은 이렇게 ATP를 AMP 플러스 파이로포스페이트 나누어 가지고 이때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내게 해서 평소에는 만들기 힘든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PEP라는 스타 분자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파이루베이트 다이포스페이트 카이네이즈가 ATP와 포스페이트를 ATP를 AMP로까지 분해하면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사이클 전체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CO2를 만나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는 탄소 3개짜리 스타 분자니까 얘는 포스페이트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우리 다 배웠었죠. 글라이콜라이시스 때. 그럼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스테이트가 되고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메소필 셀의 이 클로로플라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말레이트로 환원이 되고 말레이트는 다시 플라스 모데스마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번들 쉐스 셀의 이 엽록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CO2 하나를 내뱉고 말레이트에서 CO2를 떨어뜨리고 산화가 되면은 파이루베이트로 바뀌게 되고 파이루베이트는 다시 플라스 모데스마트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면 메소필셀의 엽록체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옵션에서 파이루베이트 다이포스페이트 다이카이네이즈라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엔자임에 의해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어려운 반응을 가능하게 해서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로 다시 바뀌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은 게 있죠. 보시면은 번들 쉐셀의 압력체 내부 CO2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CO2가 정상적인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스타치를 만들어내게 되고 스타치 뭘로 만들어내요? 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갖다 붙여가지고 스타치를 만들어내죠. 스타치를 만들어내면 스타치가 엽록체 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번들 쉐셀의 엽록체 안에 CO2 농도가 높아져서 말레이트에서 나오는 CO2 때문에 계속 높아져서 번들슈스 셀 안에 엽록체 안에 CO2 농도가 말레이트에서 떨어져 나오는 CO2 때문에 계속 높아져서 루비스코가 O2는 신경 안 쓰고 O2는 신경 안 쓰고 CO2만 계속 고정한다. 여기서는 O2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타치 그리고 스타치와 수크로즈가 만들어지는 자세한 과정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여기서 수크로즈 혹은 스타치가 만들어져 가지고 스타치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기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는 글리세랄데히드 3포스페이트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세포 밖으로 나와서 수크로즈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스타치는 엽록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수크로즈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고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스크로즈는 체관을 타고 관다발을 타고 다른 조직에 전달된다. 이게 바로 C4 플랜트에서 탄소를 고정하는 CO2를 고정하는 과정인데 CO2가 여기서는 C4 플랜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처음에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 탄소 3개짜리가 CO2를 받아서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C4 플랜트이다. 그리고 실제로 CO2가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RUBP에 고정되는 과정은 번들 쉐스 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공에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소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들 쉐스 셀에 존재하는 루비스코가 산소를 고정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C4 플랜트에서 일어나는 C4 패드웨이예요. C4 패드웨이. 이 C4 패드웨이를 해치 슬락 패드웨이라고 불러요. 해치 슬락 패드웨이. 앞 페이지에서 복잡하게 그린 경로를 요즘 교과서에는 해치 슬랙 패드웨이라고 부르지. 1966년도에 내가 슬랙 박사와 함께 최초로 밝혔지. C4 식물이 탄소를 고정해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아닌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든다는 획기적인, 이게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이러한 그 광합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탄소 4개짜리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처음 만들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 학설을 처음에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호주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캥거루를 제가 옆에 그렸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동시에 연구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마셜 해치라는 사람이 32년생인데 아마 아직까지 살아 계실 거예요. 그죠? 이분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사실 이분만 연구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말레이트와 아스팔테이트가 CO2 고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먼저 관찰하긴 했는데 메조필의 세포질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아스팔테이트로 전환되어서 번들실수로 직접 넘어간 변형된 이건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지 말고 한번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이런 걸 얘기를 했다. 이 정도. 그렇죠? 혼자 밝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워낙 중요한 사실들은 여러 학자들이 동시에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복잡하게 그랬지만 다시 그려볼게요. PP 카르복실레이즈는 그렇죠? 이 탄산이온에 대한 친화도가 루비스코보다 훨씬 높아서 적은 CO2 농도에서도 이 카보네이트 이온과 탄산이온과 반응을 무지하게 잘한다. 그리고 바보 같은 루비스코와는 달리 O2는 기질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조필셀의 퍼스포이널 파이루베이트가 CO2, 탄산을 고정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바뀌게 되고 이게 엽록체 안에서 말레이트로 바뀌게 되면 이 엽육세포에서 번들 쉐셀, 유관 속초 세포로 말레이트가 다시 여기서 C4가 파이루베이트, C3로 CO2는 여기서 정식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파이루베이트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메조필 셀에서 파이루베이트에서 여기 파이루베이트 다이카이네이즈라는 희한한 엔자임에 의해서 파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CO2 농도가 높으니까 왜? CO2 농도가 여기서 말레이트가 파이루베이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CO2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O2가 대신 반응에 참여하는 광호흡 걱정할 필요 없이 얘가 루비스코가 활약해서 이 켈빈 벤슨 바삼 패트웨이를 정식으로 돌리게 된다. 우리 옥수수 메이즈와 사탕수수 슈가 콘이나 슈가 케인이 막대기가 뜻이죠. 막대기. 여러분 크리스마스 케인 이런 것들,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는 것 케인이라고 하죠. 케인, 지팡이. 그렇죠? 온도가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C3 플랜트보다 훨씬 더 잘 자란다. 건조하니까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기공을 거의 닫고도 그렇죠? 루비스코 대신 CO2에 훨씬 더 친화도가 높은 PEP 카르복실레이즈를 사용하는 C4 생물은 광합성을 수행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또 크라술라시안 산대사, 크라술라시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자, 글리코산 경로 아까 굉장히 복잡하게 배웠던 거 우리 세 개의 세포내 소기관, 클로로플라스트, 퍼럭시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를 결국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로 다시 옮기기 위해 했던 저 패트웨이. 그죠? 이것들은 일반적인 C3 플란트들이 하는 짓이고,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배웠던 해치 슬랙 패스웨이는 C4 플랜트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시간 때부터 배웠던 거 있죠. 캠 식물, 크라솔라시온 애시드 메타볼리즘, 그렇죠? CAM, 크라솔라시온 애시드 메타볼리즘, 캠, 크로스라시 발음하기 힘든데 이렇게 쓰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다육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다육이, 그렇죠? 하나 뭐 3,000원짜리부터 뭐 제 후배는 뭐 하나에 뭐 50만 원짜리. 제가 보기에 똑같아 보여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애완동물 그런 걸 많이 키우긴 하는데 비싼 이유는 뭐야? 잘 죽고 잘 리프로덕션 생식을 잘 안 해서 새끼를 잘 못 가면 비싼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엔 비싼 것 같은데 1,000원짜리 다육이랑 똑같이 생긴 걸 막 50만 원짜리를 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걔가 말라 죽을까 봐. 특히 여름에 얘네들이 고온 다습하면 잘 죽죠. 얘네들 그 사막 기후에 특화된 애들이라. 그래서 뭐 여름에는 뭐 휴가도 못 가고 있다가 뭐 어디 다른 데 돈 주고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주고 맡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다육식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잎이 두꺼운 다육식물, 서큘런트들이 속한 식물 분류군이다. 크로스라치아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인장도 캠식물이다. 자, C4 식물에서는 CO2가 처음 일어나는 장소,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가 고정하는 장소는 메소필셀이죠. 그리고 켈빈 벤슨 버시암 회로가 들어간 장소는 번들 쉐트셀. 공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공간적으로. 공간적 분리. 어디? C4 플랜트에서는. 반면에 캠 플랜트, 크로슐러시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이걸 하는 식물들에서는 두 과정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일어난다. 시간적. 그래서 밤에는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고 습도도 높으니까 기공을 열어서 CO2를 받아들이자. CO2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치 슬락 패스웨이를 돌려서 말레이트를 갖다가 액포에 저장해 놔요. 액포에. 낮에는 이제 충분히 증발하면 안 되니까 기공을 닫고 있다. 기공을 닫고 안에서 CO2의 농도만 높이는 거죠. 말레이트가 여기 C4 플랜트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죠. 말레이트를 갖다가 CO2를 떼어가지고 파이루베이트로 바꾸면서 CO2를 유련해서 케빈 벤슨 메삼 사이클을 돌린다. 그래서 얘네들은 C4 플랜트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CO2 고정과 이 케빈 벤슨 메삼 패스웨이가 얘는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밤에는 CO2를 갖다가 PEP가 고정시켜가지고 옥살라세테이트 그리고 말레이트를 만드는 C4 패스웨이를 돌리고 C4 패스웨이를 낮에는 다시 이걸 규공을 막고 그렇죠? 여기 CO2를 갖다 고정시킨다. 말레이트를 파이루베이트를 바꿉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일어난다.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시험에 나올 텐데 뭐 하나하나 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뭐 네이처가 표준 현원절과 같은 NAD 플러스 NADPH와 NADP 플러스 NADPH 두 쌍의 이독 스페어를 가지고 있도록 생명체를 진화시킨 이유는 뭘까? 우리 세포 안에 NAD 플러스는 NADH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NADPH는 NADP 플러스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죠. 두 개의 풀을 따로 이용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리고 NADPH나 NADPH를 조효소로 사용하는 효소들은 그 두 조효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 너무나 뻔한 문제죠. 저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NADPH는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얘들 만져보고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면 얘는 NADPH다. 없으면 NADH다. 알겠죠? 그죠? 광계에는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흡수나 광계 포토시스템 안에 여기 색소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러한 색소들이 존재하는 안테나 시스템을 빛이 한유의 비대에너지가 딱 때리면 점핑 하면서 딱 적당한 에너지가 되었을 때 딱 맞는 에너지만 우리 뭐 양자 도약, 뭐 양자 역학 같은 것도 취미로 뭐 책 읽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뭐 양자 역학 때문에 뜬 우리 김상옥 교수님 같은 분들이 뭐 읽은 내신 뭐 교양과학책 같은 것도 재밌는 거 많은데 그런 거 보시면은 양자화 딱 양자화라는 게 딱 정해진 값에 의해서만 딱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네들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50, 100, 10만 50일이라는 에너지 값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 10만 52에서도 활성화 안 되고 10만 53에서도 활성화 안 되고 그죠? 딱 이만큼 레벨에 딱 맞았을 때만 요 리액션 센터에서 전자가 딱 활성화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까지 딱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전자들이 딱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확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저기를 방어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3번은 이건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답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비순환 전자 수성 경로만 수행하는 식물이 있다면 그 식물의 배서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ATP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겠지. ATP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ATP가 필요하던 거 우리 ATP가 어디서 필요했었죠? 우리가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에서 NADPH와 ATP가 똑같이 필요한데 만약에 NADPH는 충분하게 있는데 ATP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그 과정을 다시 보세요. 그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TCA 회로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CO2가 유기 분자로부터 유리된 과정은 되어 나가는 과정은 대부분 델타 G가 네거티브인 값을 가져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공기 중에 CO2를 고정하는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불리한 반응일 텐데 어떻게 루비스콘은 ATP 한 분자 소비하지 않고 촉매할까? 그거는 전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루비스코가 ATP를 갖다가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전체 패스웨이를 보면은 어때요? 전체 패스웨이를 보면은 어디선가는 ATP가 쓰이죠, 그죠? 그렇죠? 그 CO2를 고정하는 스텝 자체만은 ATP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패스웨이를 보게 되면 어디선가 에너지가 쓰인다, 그렇죠? 전체 큰 그림을 보면은 그 전체 큰 그림에 하나만 삑사리가 나더라도 전체가 안 들어가면 루비스코도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화학적 여러 패스웨이를 봤을 때 그 단 한 그 싱글 스텝만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가 같이 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이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CO2 고정되고 그 다음번에 ATP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전체 밸런스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죠? 이쪽으로 ATP가 쓰이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2를 고정해서 쪼개는 이 과정을 루비스코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반응 이 생성 물질들이 계속 그 다음 단계의 반응 물질로 사용돼서 반응이 이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반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ATP가 안 쓰이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 ATP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맞는 얘기고 요 두 번째 단계의 반응물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의 반응물이 첫 번째 단계의 생성물이 두 번째 단계의 반응물이죠. 두 번째 단계의 반응물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의 생성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반응이 가능하도록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실제로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당은 글루코즈가 아니고 수크로스다. 그렇죠? 사람들이 포도당이 직접 합성된다고 착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뭘까? 어렸을 때 잘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광합성의 최종 산물이 왜 설탕과 전분인 이유 얘기했었죠? 알도슈가와 케토슈가는 불안정하니까 그죠? 알데하이드 그룹과 케토 그룹을 감추기 위해서 건조한 곳에 사는 일부 식물들은 해치 슬랙 패드웨이, C4 패드웨이를 이용해서 광합호흡으로 유래되는 에너지의 낭비를 막습니다. 광호흡이 일어날 경우 낭비되는 에너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낭비되는지 아까 열심히 설명했었죠, 그죠? 엽록체와 그 뭐지? 페록시전과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세 개의 세포의 소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과정들이 많이 반복되게 되죠. C4 식물들이 이용하는 해치 슬랙트로는 과연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기만 할까요? C3 생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고에너지 분자를 찾아보고 뭘까? PEP, 포스포이놀 파이루베이트죠. 그 분자가 해당 작용해서 ATP를 만들었을 때 사용돼서까지 경우를 생각해서 C4 생물에서 에너지 단체수를 만들어 비교해보자. 너무 이건 할시한 문제다. 그죠? 하면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죠. 그죠? PEP가 계속 쓰인다고 생각해보세요. PEP가 우리가 식물도 흔히들 잘못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에서 나오는 ATP 이용해서 먹고 산다. 아니죠. 밤에는 식물도 광합성 안 하고 우리가 똑같이 글라이콜라이시스하고 TCA 사이클 돌리고 전자전달계도 돌려요. 그래서 식물 세포도 포스포이놀 파이루베트를 가지고 सब스트레이트 레벨 포스포릴레이션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ATP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희생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C4 플랜트가 과연 에너지 에피션트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어차피 식물도 자기가 만든 탄수화물을 호흡을 통해서 분해해서 ATP를 먹고 산다.
식물이 호흡을 통해서 생산한 CO2보다 훨씬 많은 CO2를 대기에서 고정해야지만 식물 몸집도 불리고 생식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20일 날 보기로 했고, 제가 그동안 스트리밍 했던 강의를 다 줌 클라우드에서 지금 백업을 해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내용들을 제가 방송 사고 같은 내용들을 에디트 해가지고,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이 학교 시스템은 업로드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저기 유튜브에다 업로드 할 테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1학기 때도 그랬듯이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약간 뭘 내는지 해설하는 그러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걸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특별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합니다.